자, 2020년 30일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1번부터 기출문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21번 공인중개사법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자,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그랬습니다. 사원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실무 대상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건 없건 법인의 사원 임원이면 법인의 사원. 사원은 한 명 합사해서 무한 책임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원들, 임원들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라고요. 3번, 중개보조원이 받는 중개보조원 실무가 아니고 직무교육이죠. 직무교육이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등록관청은 국시 등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비용 지원할 수 있다고 질문이 나와 있죠.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 시행하는 연수교육, 2년마다 받는 교육은 2년 맞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죠. 정답은 4번이었고.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일부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의 가입 비용을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 수죠.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시 및 특별자치도 각각 30인 이상의 개공이 가입 비용 신청을 했을 것,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 5 빼기 2는 3, 많이 연습했던 거죠. 5 빼기 2는 3입니다. 5 빼기 2는 3이고, 그리고 정보처리사 1명, 공인중개사 1명을 각각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네요. 4번이네요. 연습 많이 했던 것들이죠.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것들 다 나왔어요. 기업,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자,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 500과 그랬어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 500과고요. 이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이 나오니까 국장 500과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에서는 등록관청이 100과 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이전의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이거는 100과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자격증이니까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100과죠. 100과.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100과 다 외우고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이 100과. 등록관청이 100과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이 100과. 해서 부과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라 그랬어요. 바르게 연결된 것은 종무국장 맞고, 국장 맞고, 개시 등록관청 맞고, 틀렸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요. 기역, 니은, 디귿. 2번이네요.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와 소속공인 자격 정지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는 자격증 양도란 얘기죠. 자격증 양도니까 자격 취소 사유 맞고요. 이건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죠. 이 법 위반은 선고인데 집행유예는 선고는 받았는데 뭐만 미루는 거예요? 집행만 미루는 거니까 집행유예에는 선고란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다. 거짓 계약서 작성하면 자격 정지죠. 자격 정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억울하면 금징해. 매매를 억울하면 금징이고 금징이라면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 해서 올바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3, 3천, 1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뭉텅거려서 행정형벌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네 보니까 좀 쉬웠어요 오히려 이거는. 자, 기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것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3, 3천 3년 이하 중 3천만의 벌금형.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역시 3, 3천만 원짜리 행정형벌 벌금형. 등록과정 관할구역 안에 주개, 이중이네, 주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자가 들어가면 1, 2천 벌금형. 임시중개시설무소 증건 이중사무소예요. 이중사무소. 이중자가 들어가면 1, 2천 벌금형.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 거짓 광고네. 그거 반드시 우리 개정되니까 반드시 나온다고. 거짓 광고하면 500과라고 꼭 나온다고 했던 거 나온 거죠. 해서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니은은 빼고 4번.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 이거 작년에 나오고 굉장히 어렵게 나왔더니 올해 또 냅니다 했는데 진짜 또 나왔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왔어요. 자, 1번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아니죠.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합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꼭 문서로 하라고 됐어요. 문서라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고요. 틀렸고 이게.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우리 작년에 기출문제를 좀 그대로 조금 변형한 거죠.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정을 부과합니다. 요거네요. 자, 우리 요거 나온다고 해서 좀 준비까지 좀 하긴 했었어요. 좀 기억이 좀 날까가 문제겠습니다만. 자, 네 가지죠. 방치, 그리고 임대, 목적 변경, 이외, 이거 왜 이렇게 방임변 외 이렇게 기억했었어요. 10, 7, 5, 7 이렇게 기억했어요. 여기 나왔었고 또 나왔네요.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상당 금액의 이행강령을 부과합니다. 3번 이행강령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게 이의제기할 수 있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에 관한 명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령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계할 수 없다. 징수할 수 있고 이건 기출문제 그대로 4번, 2번은 기출문제를 조금 변경해서 좀 낸 거 그대로예요. 5번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이 아니고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은 누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외국인 뭐 꼭 나온다고 해서 우리 다 외우고 했던 겁니다. 외국인 그러면 개외보호 이렇게. 개외보호. 자, 그래서 60, 66, 사전 300과, 100과, 2000.
자, 이거네요. 자, 국제연합도 외국인뿐이나 외국 법인 국제연합도 외국인이 포함된다. 그렇고요. 외국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처로부터 60일 아니고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30일 내에 신고한증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신외불이에요. 신고하면 외국인 특례상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외불이에요. 신고하면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계약처로부터 30일, 60일 아니고 30일이에요. 30일. 자, 그럼 요거를 그냥 요거 계약이면 여기 매매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럼 60일이에요. 그렇죠? 요것 이렇게 보면 요 외국인 특례에 관한 그 자체를 보면 60일도 맞아요. 그런데 이혼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다행히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억만 답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풀어도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상속입니다. 상속은 계약 외죠. 상속은 계약 외예요. 계약 외가 여기네. 계약 외입니다. 자, 계약외가 뭡니까? 그러면 상환, 판경, 합병, 상환, 판경, 합병 이렇게 기억했었어요. 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약 외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신고해야 되고 명확하게 틀렸고 외국인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고한 처음부터 허가는 야생군문이라고 외웠어요. 야생군문이에요. 야생군문. 근데 상수원 보호 야생군문 안에 안 들어가요. 보니까. 그래서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디귿리을이 명확하게 아니니까 디귿리을이 아닌 걸 찾아보고 나면 좀 기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거는 상당히 조금 이제 고치문 자체는 여러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외불이 기억나기 쉽지 않았을 거니까. 자, 그렇지만, 어쨌든, 니은에 관한 내용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년 기간 아니죠. 5년이라고 뭐 많이 읽어봤던 거고요. 5년 정의를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번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계약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맞았네. 인접시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3번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한 때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시장군수구청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3번. 4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라고 이건 아주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된다. 주거지역은 주 18이죠. 18. 80제곱미터죠. 주 18.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로가 있고, 주상공로. 주 18 이렇게 기억했고요. 상이 200제곱미터, 상이 066이라고 했어요. 066. 다 외우고 있었죠. 녹백,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다 외우고 있었고요. 2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 미리 신고인데 미리 신고는 맞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장한테 아니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 거고 사전 신고 2번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500과도 아니고 100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판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대집행가지고 간판 끌어내립니다. 대집행하는 거죠. 대집행한다. 간판 끌어내린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뭐 가끔씩 봤었죠. 가끔씩. 3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에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1월 11일 날 다시 중개사무소에서 다시 재등록했네요.
근데 폐업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이니까 아직 1년이 미경과됐습니다. 1년 미경과됩니다.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 경우 종전의 업무총이 효일처죠. 효일처 이렇게 다 연습했던 거예요. 효과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효일처 1년간 승계되는데 1년이 아직 미경과됐으니까 1년간 승계되지 않는 게 아니라 승거된다요. 효일처예요. 1년간 승계됩니다. 4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8월 1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2019년 3월 5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개설 등록, 재등록한 경우에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아직 1년이 안 지나갔어요. 보니까 2019년 3월 5일이고 2019년 12월이니까 역시 여기도 1년 미경과예요. 폐업기간이 1년이 경과해버리면 업무정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어요. 미경과된 거예요. 1년 미경과. 자, 1년이 미경과된 경우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 아직 1년이 안 지나갔으니까. 폐업기간 1년이 지나갔으면 할 수 없는데 안 지나갔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결론적으로 4번이네요.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날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년 3월 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0년 10월 16일 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 재등록했어요. 자, 여기서 폐업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2018년 3월 6일 날 폐업 신고하고 2020년 10월 16일이면 3년이 미경과 아직 3년 미경과 됐어요. 3년이 경과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 3년이 미경과됐어요. 그에게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임의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평생 떨어야 된다. 떨기 싫으면 폐업하고 폐업 기간이 3년을 지나가면 등록 취소 못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3년간 떠는 거고 3년간 떨기 싫으면 폐업하고 폐업 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업무정지 못한다.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3년이 미경과 됐으니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 정답은 4번이네요. 자, 3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소속공인중개사 일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병은 소공은 을이고 중개보조는 병이에요. 자, 중개보조는 외국인이어도 됩니다. 외국인이어도 뭐 아무 상관없고요. 이는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을은 소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죠.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을의 직무교육이 아니죠. 소공은 직무교육이니까 실무교육을 받는 거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를 받는 거고 갑은 을 업무 개시 후 10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는 고용신고는 고전이죠. 고전 종렬 이렇게 기억했어요. 고전 종렬이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고 종료 신고는 종료 후 열흘 내에 고전 종렬이에요. 해서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이네요. 틀리고 기억만 맞네요. 31번 공인중개사 30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의 서울특별시 소재의 상가네요. 서울 상가입니다.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에 자 보증금 10억이면 서울은 보증금이 9억이에요. 9억을 초과하면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10억이니까 9억 초과예요. 따라서 상인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런 유형의 출제했던 출제원이 올해 들어가는 해입니다라고 해서 연습을 좀 했었어요. 자,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인법 적용되는 경우 있죠. 대권, 3기, 갱신,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표준계약서 이런 거.
대권 3기 갱신이에요. 단 대권 3기 갱신은 9억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 많이 외웠어요. 자, 봅시다. 이제 이걸 암기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년 이 기간으로 병거 임대차를 체결했다. 을은 X건물을 인도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인등 2020년 3월 10일 임대차 계약서 확까지 받았다. 인등 확까지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은 2020년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 인등한 다음 날 하죠. 그럼 다음 날이니까 3월 10일에 다음 날은 3월 11일 대항력 취득한다. 그렇네요. 자, 9억을 초과한 10억이니까 상위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대항력은 인정돼요.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건 맞네요. 을은 2020년 3월 13일 날 보증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날짜상으로는 맞아요. 3월 13일이니까 맞습니다만 9억을 초과한 10억이기 때문에 상위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권 3기 갱신 계약서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권 3기 갱신에 우선 변제권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틀린 거니까 2번이네요. 자, 이것도 이미 연습도 했고 이런 출제는 오래 들어가는 해라고 연습도 다 해봤던 겁니다. 병은 을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숫자도 체크해야 되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계약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세 거절하지 못한다. 자, 9억을 초과하니까 10억이니까 상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대권 3기 갱신 요구 갱신의 경우 적용되는 거죠. 자, 을의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제외하는 포함한 전체 10년 숫자 기억하고요.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이니까 9억을 초과하지만 갱신이니까 계약 갱신 요건이니까 인정됩니다. 여기도 갱신 요건에 대해 갱신은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로 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네요. 대권 3기 갱신 계약서, 표준 계약서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표준 계약서. 32번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 그럼 이제 A가 위탁자고 여기가 신탁자네요. 신탁자고 이거 수탁자네요.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여기 수탁자 갑은 2020년 6시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중개로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벌써 그거네. 계약명의신탁이구나.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계약명의신탁이구나. 다른 말로 위명명의신탁이구나. 이걸 기억합니다. 간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자, 그러면 이 지문 자체가 지금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그러면 일단 명의신탁에는 이중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중이 황중이 말고 이중이라고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이중이 위이명 뭘 다른 말로 계약 명의신탁. 자, 위명이건 중간상행이건 이전행이건 명의신탁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기억했어요. 신수삼 먼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신수삼 신수삼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매도인 이렇게 하나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그림 이렇게 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갖다 넣으면 되죠. 자, 신탁자가 A예요. A고 수탁자가 갑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이 사람 매도인이고 병이고 여기다 이제 맞춰 놓으면 돼요. 제3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매도인 병이 갑과 원래 명의신탁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지만 다만 이 매도인 병이 갑과 그러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은 여기로 간다. 소유권이 여기 있다. 이런 거 다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자, 요 그림 연습했던 거 그대로 맞춰 넣으면 돼요. 자, A와 신탁자와 갑, 수탁자 사이 명시적 결정은 병, 매도인의 선악을 묻지 않냐고 무효다. 무효다. 맞고요. 자, 매도인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의 명시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X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아니죠? 자, 지금 여기에 이 선이라는 것은, 병의 선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말하는 것. 법률행위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경우에 선이어야 되는데, 선인 경우에는 유효한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악이면 원래 무효서 소유권이 일로 들어가야 될 건데, 선이면 유효하고, 악이면 이제 병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무효되면서 병이 소유자가 될 건데, 자, 이게 언제냐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제 이행행위 단계에 이미 벌써 이행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행행위 단계에서 알았을 경우에는 소유권은 병에게 가는 게 아니고, 무효여서 병에게 가는 게 아니고, 유효이고 가백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생소한 질문일 거예요, 사실은요. 판례 내용인데요. 잘 안 나왔던 내용인데, 자, 그럼 이거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면 2번이 스스로 2번밖에 안 돼요. 자, A는, 신탁자는 갑에게, 수탁자에게 X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면 계약 자체가 유효하고 소유권이 여기 있으니까 청구할 수 없는 거고, 갑이 X를 정에게, 여기 제3자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얘기를 한 정은 유에게 소유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맞고요. A와 갑의 명시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인 경우, 갑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 맞춰보면 2번이 다소 좀 애매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지문 5개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걸 정확하게 한두 개만 있어도 맞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 그림 체크해보면 다 우리 해봤던 거고, 이런 건 잘 아는 겁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을 소위 용인시 소재, X주택이네. 주택에 대해 보증금 5천 만에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그럼 주택임대차네요. 임대차를 체결했고, 계약 당일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를 했고, 임대차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병이 임차권 등기명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올해 주임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새로 개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그걸 내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과거에 냈던 임차권 등기명을 끌고 가고 냈어요. 자, 근데 이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오히려 연습이 잘 돼 있으니까 나쁘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지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옳은 걸 찾아라. 1번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 원인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원인된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인된 사실도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항력 언제 취득하고 확정일자 도장 언제 받았다, 이런 것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등기 비용에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 신청서와 관련된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 과거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했던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변제권 유지하지 못한다. 계속 유지하죠. 유지한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했던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이전한 경우입니다. 전출에 나간 경우에 대항력 상실하지 않죠. 대항력 상실하지 않으려고 임차권 등기라는 거니까. 자, 나머지 지분이 1번부터 4번까지가 다소 생소하다, 만약에 하더라도, 생소하지도 않습니다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알고 이거가 핵심입니다라고 계속 연습했던 게 있어요. 답이 있어요. 5번이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임차인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임차인 정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거 워낙 중요하고 이건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주택에 다시
소액 임차로서 임차인으로서 계약체계로 들어오더라도 최우선 면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다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최우선이 인정되지 않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뜨고 많이 했던 거죠. 최우선 인정되지 않지만 우선 면적 인정된다. 나머지 질문은 몰라도 돼. 명확하게 아는 게 하나 있으니까. 3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공통적으로 기재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비교하는 건 뭐 매년 꼭 나오는 거죠. 자, 첨부서로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율이 얼마고 요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걸 첨부하라고 되어 있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고 당사자 약정은 3월보다 느리고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개업금은 중개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 나머지 과목 지문이 좀 다소 생소하더라도 명확하게 아는 게 있네요. 업무 처리 사항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 의무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전속 중개 계약에만 있는 거죠. 전속 중개 계약에만. 안 기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겁니다. 3번.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협조할사항, 확인설명에 관해서 협조할사항,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의 차익을 환급 돌려주라는 것도 공통적 사항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35번 매수형 대리인 등록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가 맞춰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이것도 기출문제죠.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한 사람이에요. 점유한 유치권자. 이런 경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유는 유치권의 경우는 점유가 이제 성립 요건의 하나인데 점유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해야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말소지요. 그래서 인수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말소됩니다. 그리고 인수 책임 없어요. 말소고 인수 책임 없다. 해서 설명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인 취급과 매수 신고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초과,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네. 매수 매각 때문에 다 낸 때 매각의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 돈 다 내면 소유권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건 민법 187조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민법 187조의 물권 변동이라고 한다. 이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러면 상공판경, 상공판경, 기타 취득시 이런 것들. 자, 상공판경 이런 거. 4번 재매각 그러면 잔금 미납부 시하는 거. 잔금 미납부 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재잔 이렇게 기억했어요. 재잔 이렇게. 잔금 미납부 시하는 경우에는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할 수 없죠. 입찰 참가 못한다. 그리고 매주에 보증을 돌려줄 걸 요구하지 못한다. 보증금 몰수죠. 보증금 몰수한다.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을 소멸하는데 저당권은 항상 말소되는 권리. 항상 말소되는 권리. 저당권은 항상 말소되는 권리. 그래서 소멸된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A고 경법상 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온 거죠. 1번이네요. 옳은 거.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뭔데요?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중이 좋아하는 종가지표, 잔소면, 잔국수를
개당 얼마에 30원에 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중이 좋아하는 종가지표 찬소면을 개당 30원에 판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럼 이 공법상 제한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고 확인 설명 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자, 이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 최근에 개정돼서 10월 27일에 개정된 거니까 측정권 또 냈는데, 이거 문제 자체 낸 것 같은 거는 뭐 그냥 과거 규정으로 내준 것 같아요. 이건 관계없고, 이게 금액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금액과 관계없이 이제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자고, 체결한 경우 금액을 무시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명 및 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소명 날인해가지고요. 소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명 날인도 아니고 공동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이 금액은 몰랐어도 되고 여기서 명확하게 틀린 게 있으니까 틀린 거는 지금 옳은 걸 찾는 거예요. 1번이고 이거는 정확하게 외워서 맞춰도 되고 요건 뭐 대충 체크해도 되고 3번 부동산 거래계 신고서에 물건별 거래 경로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관한 기재량은 없다. 기재한다고. 발코니 확장 내용 이런 것들 다 기재한다고 나와 있고요. 명문 규정이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최종 뭐 쪽집기 할 때도 했고 다 했던 거. 4번 부동산 거래계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이건 뭐 전형적 기출인데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는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그것도 뭐 많이 냈던 기출문제 중 하나고요. 그럼 굉장히 낮이 익을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 불신고, 거짓 신고 워낙 연습 많이 했어요. 신고한 경우 벌금형 부과 사유가 아니고 오취과죠. 오취과 취득세의 5배 이하의 상당 금액이 과태료입니다. 오취 과태료예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다. 자, 3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갑은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매수형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등록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위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거. 매수 신청 대리인 손에 차돌박이와 오포가 보입니다. 뭐 이렇게 외웠어도 되고 그리고 이건 아주 낯설지 않죠. 워낙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낯설지 않습니다. 2번 갑은 매종 대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물, 집조 출소도 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이고 3번 매종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의하고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기 한일로 한다고 많이 연습했던 거고요. 4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할 때 이열이죠. 열을 인해 관할 지방법원장에 이전 신고한다. 중개사무소도 이열 사후 신고고 여기도 이열 사후 신고 똑같고 다만 요것만 다르다는 거고요. 5번 갑이 맨총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2년입니다. 1, 2 이하이다. 이건 워낙 많이 했고 기출문제고 연습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아니고 2년입니다. 자,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 중에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2. 비주거용, 3. 토지, 4. 입관공, 주비, 토, 이 서식에 공통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으로. 이것도 우리가 연습 많이 했었어요. 확인 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적 기재사항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부 항상 그거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였었어요. 자, 여기 공통적 사항이 나왔어요. 자, 공통적 기재사항 뭐죠? 대, 권, 거, 수, 조, 미공시, 실권. 자, 요거 찾는 거 영역 좀 찾으면 돼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통적 사항 맞고
비손해수를 안 들어있고, 거래 예정, 거자, 거래 예정 금액 맞고, 환경 조건 이 안에 안 들어있고, 그리고 시일권 공시되지 않은 시일권, 그리고 공시되지 않은 미공시 물건의 권리가상 맞네요. 해서, 기역, 디귿, 미음 해서, 이거. 기역, 디귿, 미음.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 이건 우리가 많이 연습했어요. 비손해술은 주거용 같은 거라든지 토지 경우에는 뭐 술집 같은 경우는 상가 술집. 술집 자체가 비손해술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술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손해술 이런 것들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공동적 사항이 아닌 거고 주거용하고 환경조건 1조 소음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낮술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낮술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낮술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낮술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조량이 소음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시끄러운 곳에서 나 술 먹어야 맛있다 그래서. 그래서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기재줄 사항이 아니고 이런 건 주거용이나 기재할 사항이다. 그럼 당연히 공통적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서 맞춰도 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외운 대로 대권, 거수조, 미공, 시권 암기한 데 그대로 탁 찍어도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췄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9번 A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 건축물 그중 주택 보수인데요. 그죠?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주택 전체가 주택 이외로 취급하는 거죠. 전체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로 취급한다. 이거부터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자, 이것도 이런 걸 그냥 계산 문제로 내던 분이 올해 들어간다고 해서 예상했었는데, 계산 문제를 안 내고 이거를 그냥 서술 형식으로 냈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대하여 을과 병 사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나왔어. 동시에. 동시란 말이 나오면, 매돈 이름하고 임차인 이름이 동일한 거 아닌 그걸 찾는다 그랬어요.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를 정했다.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 을이 매도인이고, 임차인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도인과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뭐만 받는다? 예, 매매 계약에 의한 수수료 받는다. 이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어쩌고저쩌고 동일한 중개 대상으로 인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 세 가지가 동일하면 일단 매매와 임대차를 다 받는 거냐 아니면 매매만 받는 거냐 확인하는 방법은 매도인 이름하고 임차인 이름이 동일인이면 매매만 받는다. 그것만 딱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동일인이야. 그러니까 매매만 받는 거네. 그래서 임대차를 중개했다. 이 경우 갑이 받은 중개부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면 빨리 그림을 빨리 한번 그려본다 그랬어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딱 체크하면 쉬워진다 그랬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매도인 이름이 을이고, 그리고 병이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임대인이고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집 팔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으로서 그 집에 눌러앉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갑을 을갑병 그러니까 을병 병을 간에 동일 기회의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갑이라는 갑 계공이 동시에 체결시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매매와 임대차가 있으면 둘 다 받는 거냐 하나만 받는 거냐 이거는 매도인 이름하고 임차인 이름이 동일이냐 여기도 을이고 여기도 을이니까 동일인이죠. 그럼 매매만 받는다. 근데 매매 계약 매매 수수료 곱하기 매매 금액 곱하기 요율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가 뭐냐면 주택 이외예요. 그럼 주택 이외니까 수수료 요율표를 준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매구 인구라고 외운다 그랬어요. 매구 인구다. 주택 이외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갑은 개공 갑은 매도인 을과 병 매수인 병 매도인 매수인 병으로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 거죠. 예, 매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니까. 갑은 B씨가 속한 시도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아니죠. 갑의 사무소는 A씨가 아니고
BC가 아니고 AC에 속해 있어요. 그럼 AC 시도조례예요. 수수료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주택 이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시도조례 뭐 이런 게 아니죠. 어쨌든 시도조례인데 이거는 시도조례가 아니죠. 처음부터 주택이 아니니까. 이걸로 이것도 틀렸고 사실은. 그리고 AC 사무소 소재지 여기도 틀렸고, 그리고 이거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니까 국토교통부로 영어라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시도가 어디든 간에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도 좀 틀리고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다 틀렸다. 특히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의 계산은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매매만 받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고주기준 적은 아니죠. 주택 이외죠. 주택 이외입니다. 전체를 주택 이외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찾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뭘 찾네요. 옳은 거를 뭘 찾으래요. 자, 옳은 것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정답은 기업디귿. 2번이네. 마지막 문제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시엔 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꼭 나온다고 했던 거 개정됐으니까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틀렸죠? X. 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한쪽이 거부하면 할 수 없이 단독으로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주택부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액이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 신고하는 경우 국가가 신고하는 거죠. 국가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고. 권리 대상 부동산 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특별자치도 근데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서귀포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 된다. 그렇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 신고관청은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인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니까 시장이니까 시장의 신고관청이 됩니다. 그런데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거네. 된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개공이 신고할 수 있다 아니고 해야 한다. 개공이 해야 됩니다. 틀렸고,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거래는 신고관청이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31의 기출문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지문도 상당히 길면서도 또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기출문제로, 완전히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건 한 문제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문제 굉장히 좀 익숙하고, 기출문제만 잘 정리해도 고득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확하게 반복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할 것들은 빨리빨리 좀 암기 좀 해둔 분들은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좀 이렇게 설렁설렁 공부하신 분들은, 또 그리고 침착하게 체크하지 못한 분들은 좀 점수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간을 안배해서 좀 실수하신 분들은 좀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답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느 정도 나오면 빨리빨리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좀 침착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연습이 평소에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